여러분 만나서 아주 반갑습니다. 모처럼 이곳에 오니까 계절이 계절인 만큼 아주 그 실록의 그 싱그러움을 느낄 수가 있고, 더군다나 오늘 축제입니까? 이제 축제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너무 과찬해 주셨는데, 저는 그냥 준비는 했습니다만은 원고를 지금 이 시간에 점심시간 이후에 나른한 졸음이 오는 시간일 수 있고, 그래서 학술적인 얘기는 아니고 다 피하고 접어두고 제 경험 위주로 에피소드,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적인 그 메가 이벤트의 사회 문화적인 그런 효과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 측면에서 그 한번 살펴보는 에피소드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타이틀을 너무 거창하게 붙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학술 논문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느껴온 스포츠 강국으로서, 선진국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강국으로서 우리가 우리 사회 문화에 그동안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피면서 올림픽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자리에 이렇게 쓰고 보니까 오래전 서울 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뒤에 여러 기관 단체를 돌면서 어떤 올림픽의 역사를 설명했던 때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특히 평창 최근에 한 10여 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에서부터 조직위원회 1위까지 참여를 하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제가 올림픽 정신에 대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서 기분이 굉장히 업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제가 스포츠 평론가라는 얘기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문화 전문가는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쓴 것은 감히 문화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적인 분위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메가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 볼 때 문화의 저력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자리가 내 개인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언론 생활 한 반세기가 좀 넘었는데 이제는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됐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올림픽의 완성을 위해서 뭔가 문화교육에 봉사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 자리가 그 준엄한 명령이라고 그럴까? 저에 대한 그런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스포츠 문화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늘 대학 문화 발전을 이끌어 오시는데 좋은 말씀과 또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김종량 총장님, 지금 이사장님이시죠? 깊이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 문화라는 것이 막연하고 추상적이긴 하죠. 그러나 올림픽에서 보는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흔히 우리는 올림픽 그러면은 또 스포츠, 월드컵 포함해서 모든 메가 이벤트는 그 경기 승부, 이기느냐 지기느냐, 사느냐 죽느냐, 또 메달, 레이스, 금운동으로 표현되는 메달 레이스에 관심을 갖고 그런 무대를 통해서 슈퍼스타의 탄생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전부 국민이 열광하고 환호하고 하죠. 가장 최근에 제가 가장 흥분했던 때는 물론 밴쿠버 올림픽 갔을 때 김연아의 뛰는 벅찬 순간을 이기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스포츠의 힘은 이런 것인데 그 뒤에 깔려있는 그런 문화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올림픽의 그 문화 정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평화 정신도 중요하고 또 페어플레이 정신도 중요하고 또 오늘날 우리 사회 전체가 세계화 또는 선진화되는 데 있어서 뭐를 해야 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은 지난날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올림픽 얘기를 할 때는 사실상 근대 올림픽만 생각하는데 고대 올림픽에 대해서 많이 아세요? 또는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리스의 신화가 올림픽 정신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신화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요? 뭐 아테네 올림픽 때 가보니까 뭐 많은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아직도 공부가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아테네를 갈 기회가 있다면은 그 고대 신화에서부터 고대 올림픽 정신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한국인으로서는 누군지 아시죠? 성심만 누가? 최초의 우리 올림피안 금메달리스트? 비록 일장기를 가슴에 붙였지만은 한국인의 기백을 세계에 떨치신 분 송기정 선수시죠. 그분이 받은 월계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까? 그 월계관의 의미가 참 많습니다. 월계관을 또 월계관 말고 또 하나는 가슴에 쥐고 있었던 그 월계수라고 그랬는데 월계수가 아닙니다. 사실은 떡갈나무였는데 월계수 그것이 자라서 그 조그만 묘목이 한 2뼘 되는 묘목이 자라서 지금 양정고등학교 자리 송기정 기념공원에 3층, 4층 높이의 거대한 나무가 돼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경험담 얘기를 한다면은 제가 그리스 아테네를 한번 방문해서 그리스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1936년 그때는 우리나라가 독립되기 이전이죠. 베를린 올림픽에서 받은 총동투구가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이걸 찾는데 좀 도와달라. 여러분 총동투구 얘기 들어봤어요? 지금 국립박물관에 있고 그걸 우리가 되찾아왔습니다마는 세월이 한참 지나서 그래서 알고 봤더니 추적을 해보니까 그 총동투구는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에게만 주었던 부상품이었는데 그것이 일본 선수단에서 독일 정부에 기부를 해버리고 독일이 다시 샤르로텐 박물관에 기부를 해서 거기 전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초로 올림픽 우승자에게 주었던 그리스 아테네 블라디니 신문사를 통해서 반환 교섭을 하기 시작해서 또 본인께서 송기정 선생께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다시 찾아오는데 한 30여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장구한 세월 동안 그 노력을 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때 올림픽 월계관과 투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 경험담 얘기인데 경험담을 너무 얘기하면 제 자랑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미거리로 그냥 이야기거리를 말씀드린다면은 그리스 올림픽 위원장에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란 나라가 지금은 참 어렵죠. 세계 문명국이고 문명의 발상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우리와 비슷하고 위도상으로도 비슷하고 또 강대국의 침략을 받은 역사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올림픽을 열게 되겠 88년에 하게 되는데 우리를 도와달라. 도와주는 의미에서 첫 번째 사업이 투구를 반환해 되찾는 일이다. 뭐 그런 등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과 그리스의 그 우호 관계, 비슷한 비극적인 역사 이런 것을 설명하니까 그분이 바로 동의를 하고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선 우리는
그리스의 문화를 배워야 됩니다. 지금 그리스란 나라가 조금 좀 보기도 안 됐을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점, 그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올림픽 문화, 고대 올림픽과 근대 올림픽이 있었고, 올림픽 이전에 넬픽 게임이라고 있었어요. 넬픽.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넬픽. 올림픽 게임이 있고 넬픽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넬픽은 순수한 문화 행사입니다. 지금도 올림픽에 문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은, 또 학술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넬픽은 여러 가지 시와 미술과 음악과 이러한 순수 예술 문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한때 성대하게 열렸다가 중단된 지가 옛날인데, 이것이 최근에 다시 살아나서 지난 4년 전인가요? 제주도에서 제3회 넬픽 게임을 연 바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참 이런 문화에 대해서 특히 그리스 못지않게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설명한다면 이 중단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세계 문화 오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세계에 전파한 것도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태권도 사범 미국의 준리라는 사람 아십니까? 지금 뭐 살아계시죠? 아주 그랜드 마스터로 특히 미국의 정계 국회의원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고 있는 그랜드 마스터 준리 이준구 씨, 이분이 한국의 문화 정신을 살려서 올림픽에 버금가는 운동을 만들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세계 문화 오픈인데, 한국에서 처음 첫 대회를 2000년 초에 갖고 그 다음에 현재 중단된 상태가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올림픽 게임에 못지않게 세계 문화 부흥운동에 우리가 앞장서서 이렇게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 말고 또 하나의 거대한 축을 얘기할 때는 월드컵이 있죠. 월드컵은 우리가 옛날에 다 경험했던, 여러분들이 다 지금 체험했고 기억하실 겁니다만은, 하여튼 월드컵 중심의 얘기는 피하고 지금 이 화면에는 아테네 그 장방형의 그 옛날 고대 올림픽이 열렸던 스타디움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포스터는 2004년도 포스터고 저 경기장은 고대 올림픽 당시에 만들어진 경기장이고, 송기정 선생은 사실은 그리스 아테네가 아니라 베를린, 독일의 베를린에서 열렸던 올림픽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월계 관수가 아니라 떡갈나무로 된 기념술을 가슴에 달고 있었고, 가슴에 들고 있었고, 그 태극기 일장기 여러분 아시죠? 잠깐 설명드리면은, 그때는 우리나라가 없을 때고 일본의 이름으로 모든 활동을 할 때니까 당연히 일장기가 붙어 있었죠. 그런데 그해 8월 25일 날 송기정 선생이 우승한 날은 8월 9일입니다. 8월 9일인데 공교롭게도 나중에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을 딴 순간도 8월 9일이었습니다만은 그다음 8월 25일 날 동아일보가 가슴에 일장기를 지워서 신문에 실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송기정 일장기 말소 사건 시초에 발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즉시 이제 동아일보는 무기 휴관 정관 처분이 되고 그 기자들은 다 잡혀가고 그런 곤욕을 치러서 그분의 우승이 또 한 번 세계에 화제가 됐고 유명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송기정 선생의 위협은 우리 올림픽 문화운동에서는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올림픽 역사를 조금 더듬어 본다면은 올림픽의 정신이 만신창이가 됐던 지난 1980년대에서 2000년까지의 한 20여 년 세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어떻게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이 가능했을까? 그 유치 일선에 나섰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 얘기를 잠깐 일화를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대회, 우리나라 양정모 선수가 최초의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금메달을 땄던 그 대회, 제가 신문공동취재단의 일원으로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마는 그 대회부터 보이콧라는 이름의 정치적인 이런 사태에 휘말려들기 시작해서 그 몬트리올 대회도 큰 상처를 입었고, 그 다음에 80년에 모스크바 대회부터 만신창이가 됐고, 결국은 4년 후에 LA 올림픽까지 동서진영으로 두 조각이 나버리는 그러한 불행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보면서 많은 뜻있는 세계의 지도자들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올림픽 보이콧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올림픽을 살리자. 그럴 즈음에 다음 개최지로 서울이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서울 올림픽만큼은 그 두 조각 양분된 그 냉전 시대의 유물로서, 분단된 그런 유물로서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여론이 팽배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울 유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경쟁 상대 여러분들이 유치할 때는 더군다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세대 그 이전 때가 되나요? 30년 세월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서울올림픽 나고야와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평화를 다시 되찾는 올림픽의 문화를 바로 세우는 그런 데는 한국이 제일 좋겠다. 일본보다도, 또 일본은 이미 경제적으로 상당히 성숙되어 있고 견제 대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올림픽에 압도적으로 지지표를 던져줬던 겁니다. 저는 바덴바덴 그 IOC 총회에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뒤에 서울올림픽 여러 가지 취재 본부장을 맡아서 현장에 뛰어다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교감을 했었는데, 그러한 암흑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큰 행운이었던 것이 아닌가, 정말 하늘의 도움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불행하게도 큰 시련기를 맞았는데 그것이 올림픽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 의해서 그런 불행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LA 올림픽이 1984년이었고, 그 다음에 애틀란타 올림픽이 1996년이었고, 그 다음에 1980년에 레이크 플래시드, 그 다음에 2002년에 솔트레이크 시티, 이런 4차례의 올림픽을 가운데 제가 세 번을 가봤는데, 불행하게도 올림픽의 정신이 거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올림픽 문화를 바로 세운다고 하면서 그 4차례 올림픽에서 보여준 것은 바로 올림픽의 상업주의, 돈 버는 것에만 눈이 어두웠던 그 조직위를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히 솔트레이크 시티에서는 좀 더 했습니다만은, 서울 올림픽의 에피소드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제가 미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옹호하는 쪽이었는데, 그때만큼은 마치 주위에서 반미운동이나 하는 것처럼 저에게 힐난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서울올림픽 때 한미 충돌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 한미 문화 충돌입니다. 문화 충돌. LA 올림픽, 그 이전에 LA 올림픽에서 한국에 대한 알게 모르게 홀대가 있었고, 또 무시가 있었고, 한국은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국은 전쟁 속에서 이제 겨우 벗어난 정도고, 또
개고기나 잡아먹는 사람들이고 여러 가지 문화가 저질이다 하는 표현의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특히 방송, ABC 방송에 비춰진 한국의 모습은 참담한 그대로였습니다. 굉장히 분노했겠죠. 미국 언론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서울에서 4년 후에 올림픽이 열렸을 적에 조그만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선수단의 수영 선수 2명이 하이아트 호텔에 그 나이트클럽에 JJ 마오니스인가 뭐 그런 이름의 나이트클럽에 들어가서 취해서 나오면서 그 입구에 있었던 조그만 석상을 취기에 그랬는지 장난으로 그랬는지 가지고 나오다가 붙잡힌 거죠. 석상이라는 것은 뭐 그 학교의 재산일 수도 있고 역사적인 골동품인데 아무튼 간에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그러니까 한국을 너무 우습게 여겼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우리 언론에 좀 선정주의라는 것도 있죠. LA 올림픽 때 당했던 분을 그것으로 풀어보고자 그냥 신문 방송 일제히 공격을 해댔습니다. 마치 미국 선수 2명이 도둑이 된 것처럼.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장난으로 뭘 했겠죠. 이것이 뭔지 도화선이 돼가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반미 운동이 벌어지는 거죠. 경기장마다 미국 선수단에 대해서 야유를 퍼붓고 특히 그 당시엔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입니다. 소련 선수단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소련이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총뿌리를 맞대고 싸웠던 적성 국가입니다. 우리와 아무런 외교 관계도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국민 감정이 미국에 대한 분노심으로 바뀌면서 이런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수습은 됐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제 경험을 얘기를 하면은 미국 문화원의 원장 한 분이 저를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그래서 심각하게 됐다. 우리 기자들이 사과를 하는 자리를 만들 테니 기자회견에 한국 기자들을 좀 보내줄 수 없겠느냐. 그런 언론 보도의 문제 충돌로 이것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그 당시에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뜻에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취재 기자들을 신라호텔로 초청해서 점심을 내면서 여기에 상당한 오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해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뭐 다행히 이런저런 노력의 결과로 그 이상 사태는 발전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당시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여러 나라들 또 중국이 또 있었죠. 물론 그 나라들이 우리 올림픽의 양분을 막기 위해서 모두 참가했습니다. 그 문화 외교를 통해서 특히 소련의 경우는 볼쇼이 발레라든가 이 문화 사절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그들의 배편해 선박에 숙박하면서 묵으면서 이런 문화 활동으로 어프로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알게 모르게 뭐 친소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그 부드럽게 바뀌어가는 그런 기류가 형성이 됐고 그것이 결국은 서울올림픽 이후에는 북방정책 아시죠? 공산권, 특히 동부의 공산권과 우리가 교류를 굉장히 앞당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뭐 결과로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과정에 미국의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자인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미국의 조금 실수였다면은 성화를 LA 올림픽 때 있었던 얘기인데 성화를 팔아먹는 장사 속으로
활용하는 이런 문제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컨대 성화를 들고 몇 킬로를 뛰는데 몇 달러, 전부 자원봉사든 뭐든 희망자들을 모집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기금이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그 얄팍한 상업주의 속셈에 우리들이 아주 깜짝 놀랐죠. 어떻게 그 부자 나라 미국이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거 말고도 미국의 실수는 그 뒤로 이어졌습니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때 제가 가봤더니, 그땐 제가 KBS 해설을 맡고 있었는데, 가봤더니 마침 9.11 테러가 나던 그 해였습니다. 그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공항은 삼엄하고 경기장 주변에는 군인들이 배치되고 엄청 삼엄한, 아주 살풍경할 정도로 삼엄한 그런 분위기에서 올림픽을 여는데, 조금 유감스러웠던 것은 미국 선수단의 아이스하키 팀이 단상에 올라가서 챔피언십 외치면서 미국의 패권주의를 마치 과시하는 듯, 또 언론 보도는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둘러리로 생각하는 듯 그러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분노해서 현지에서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제가 나눴더니 이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그때 보도가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아무튼 미국 스스로 그런 점을 인정을 하고 특히 미국 올림픽위원회가 반성하고 그래서 다행히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던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국 얘기를 하니까 중국 얘기 안 할 수 없죠. 중국이 우리한테 자존심 상할 정도로 항상 불만스러웠던 것이 올림픽을 뺏겼던 거. 우리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이 서울 올림픽 이후에 20년 후에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 자존심이 몹시 상했죠. 근데 베이징 올림픽을 가보니까 중국의 오만함도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문화적 자존심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민족적인 긍지를 앞세운 오만함이 여기저기서 드러나서 불쾌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의 좀 예를 들까요? 이건 에피소드 같은 얘기인데, 베이징 올림픽의 성화가 세계를 돌면서 여러 곳에서 순환을 당했습니다.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련, 또 어디서는 성화 불이 꺼지는 그런 해프닝도 벌어졌고, 서울의 광장에 베이징 올림픽 성화가 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좀 궁금해서 나가봤어요. 서울시청 앞 광장에 나가봤더니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중국 깃발을 들고 수많은 중국 유학생과 하여튼 유학생들인지 사업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면은 중국집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들인지 엄청난 사람이 나와서 그 엄청난 큰 시뻘건 깃발을 휘두르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서울시청 앞을 점령한 것도 이해할 수 있는데 성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어느 시민단체가 반대 시위를 하는 데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 공격을 하던 그 시민은 몇 명, 한 10명도 안 되는 소수였는데 그 엄청난 숫자의 붉은 깃발에 눌려서 플라자 호텔 어느 지하로 도망갔어요. 도망간 순간에 5성 홍기를 든 중국 성화 응원단이 거기까지 찾아 들어가서 폭력을 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서울이 어떻게 마치 중국의 해방군인 양 자치구인 양 그 주권을 무시하고 그러한 폭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노하지 않았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디다가 또 썼습니다. 참지를 못해서.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즉각 뭐 항의가 오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순환을 겪은 적이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베이징 올림픽 2008년에 현장에 가보니까 또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좀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혐한이라고 하죠. 혐한. 한국을 혐오하는 또는 반한 기류가 형성이 돼서 축구장에서만이 아니라 그 양궁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야유와 폭언을 퍼부으면서 경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중국의 문화련이, 중국의 문화가 그렇게 그러려니 했는데 결국은 그러한 반한 혐한 운동이 중국 전역에 번졌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올림픽은 세계를 통합시키는 겁니다. 그 문화라는 것이 바로 평화정신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화 봉송에서 여러 가지 해프닝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올림픽이 오히려 평화를 파괴하는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수한 문화 얘기를 하니까 순수한 문화 프로그램을 또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올림픽 때 여러분들 기억 안 나죠? 88년이니까 뭐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 대학 캠퍼스 안에 처음으로 올림픽 경기장이 들어선 것도 처음이고, 한양대학 안에 배구장, 올림픽 경기장이에요.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준 겁니다. 이제 그런 것도 처음이거니와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의 생체가 하던 한국 사람들이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훌륭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테러도 없고 무슨 태풍도 없고 판정 시비도 없었고 물론 여러 가지 폭력 사고도 없었던 여러 가지 완벽하게 모범적인 올림픽이었다는 것도 있지만은 문화 프로그램에서도 아주 훌륭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국을 아침이 고요한 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개회식에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굴렁쇠 소년이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굴렁쇠 소년. 조용한 가운데 정적 속에서 그 정적을 깨고 어린 소년이 굴렁쇠를 굴리면서 그 스타디움 그라운드에서 그 끝에서 끝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순간에 세계가 숨을 멎었던 겁니다. 개회식 다 중계되었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 문화 저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때 그 작품을 만든 분은, 아이디어를 내신 분은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선생이에요. 그거 말고도 또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라는 슬로건을 심의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것은 또 이어령 선생이 아니고 조병화 선생, 시인이신 조병화 선생이 강력히 추천해서 바로 이거다 해서 세계는 서울로 몰려들고 또 서울이 세계로 알려진다. 그런 뜻으로 참 멋있는 슬로건을 지었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문화가 한테 어우러지는 그런 훌륭한 올림픽이 아니었던가. 뭐 금메달을 많이 따서 우리가 종합 4위를 이뤘다. 기적 같은 일이다. 감격적이었다. 뭐 그런 건 못지않게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아주 합격점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화축제로서의 올림픽을 얘기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지난해 런던 올림픽. 혹시 개회식 본 거 기억나십니까? 무엇을 상당히 인상 깊게 봤는지 그냥
감격만 하고 손뼉 치다가 흘려서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부분이 과연 좋았던가? 저는 그 런던 올림픽이 영국의 문화 저력을 가장 잘 표현한 행사였다. 그 개회식이. 거기 올림픽 개회식에 여러 가지 문화부 행사들이 많았죠. 그런 것을 보고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나라가 다 그 나라의 고민을 지역의 뭐 차별 여러 가지 문제점들 고민들을 해결하는 좋은 수단으로 사회 통합을 이루는 방편으로 올림픽을 활용했지만은 영국은 최근에 기울어져 가는 지는 해가 아니라 아직도 살아있는 떠오르는 중천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살아있는 문화가 있다. 이런 것을 세계에 과시한 것입니다. 그 BBC 프로듀 PD의 데니 보일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연출한 작품 보니까 농경사회로부터 산업혁명을 거쳐서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는 거대한 흐름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그 작품,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올림픽 정신, 올림픽 문화와 잘 어우러졌던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요즘에 우리가 안고 있는 인권 문제와 또 노동의 여러 가지 이슈까지 제기한 것으로서 걸작 중에 걸작이 아니었던가. 그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하나의 마스게임 같지만은 그 속에 담겨진 문화적인 담론, 그 의미는 굉장히 아주 신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장간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원이 불꽃을 튕기면서 하늘로 올라가고 거기서 오륜기가 완성되는 그 과정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영국은 영국이다. 제가 한때 문화사절단을 한번 이끌고 유럽의 여러 나라를 한번 순회하는 기회에 영국에 가서 몇 가지 감탄한 게 있습니다. 웨스트사이드에서 보는 뮤지컬도 그렇거니와 그 사람들의 문화는 오랜 세월을 두고 문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연극에 이르기까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 몇 차례 또 가볼 때마다 감탄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 올림픽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랑스러웠지만은 영국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올림픽 얘기를 하려면 뭐 끝이 없습니다. 제가 뭐 경험담 자랑삼아 조금 얘기를 한다면은 서울올림픽 성공 사례 그 당시에 제가 뭐 참여했던 일 그것은 넘어가기로 하고 1996년에 애틀란타 올림픽에 제가 문화올림픽 행사에 그땐 취재기자가 아니었고 그 문화 그 행사 참여자로 서울시향 오케스트라를 거의 100명에 가까운 인원을 이끌고 평화와 하모니의 축제라는 콘서트를 애틀란타에서 하기 위해서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마침 여러 가지 갈등을 느끼고 있었을 때였고 우리 한국의 문화 저력을 떨치는 것은 참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남북한이 동시 참가한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남북한 선수단의 수뇌부들을 다 초청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오케스트라, 우리 오케스트라, 그 당시에 초청된 솔리스트 중에 신영옥도 있고 김동규도 있고 또 한양대학교에 또 누구 몇몇 사람들 있었고 그런 솔리스트들의 힘을 세계에 한번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크게 보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나중에 그 한양대학 교수 그 당시에 최승원 씨라고 있었어요. 테너 최승원 씨.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지휘자였던 곽승 씨. 그분은 오스틴에서 지휘자를 했던 분인데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미국이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 가보면은 체코 프라하에서 IOC 총회할 때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때는 삼성그룹에서 프라하시에다가 100만 달러를 기부를 했어요. 기부를 하면서 두 가지 행사를 하고 싶다. 두 가지 행사를.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조수미를 내세워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나 하고 싶다. 또 하나는 프라하시를 일주하는 단축 마라톤을 하고 싶다. 두 개 다 아주 히트를 했습니다. 저는 마라톤엔 조금 뛰다가 황용조 선수하고 같이 뛰다가 기권했는데 그 시 가지에 전부 태극기를 꼽아놓고 단축 마라톤을 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IOC 위원들이 그걸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느냐? 그 놀라운 그 발상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감탄하고 그랬는데 그때 체코프라하에서 갔던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시간이 너무 제가 급하게 제 경험담 뭐 자랑거리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이왕 한 김에 1996년에 근대올림픽 부활 100주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렇다면 근대올림픽 100주년 행사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아테네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듯 했는데 뭐 힘이 모자라서 애틀란타한테 뺏겼습니다. 참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침 유럽에 어디 순방하고 있는 중에 IOC 본부를 방문해서 그 책임 큐레이터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은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하고 미술 전시회를 하나 하고 싶다. 올림픽 100주년. 그랬더니 어떻게 한국에서 그런 걸 하느냐? 뭐 어렵지 않잖아요. 작품 몇 개 IOC에서 받아가지고 또 여러 가지 활동 프로 영상물도 준비하고 그래서 중앙일보 호아마톨에서 근대올림픽 부활 100주년 행사를 멋있게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삼성그룹의 협찬이 있어서 가능했죠. 어쨌든 간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가 별것이 아니로구나. 아테네 부러워할 것이 없구나. 문화 저력으로도 훌륭하게 올림픽의 선도적인 모범 국가로서 뭘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뭐 그 뒤로도 여러 가지 문화 행사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제가 아틀란타에서의 교향악 축제 또 서울에서의 100주년 미술전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너무 자랑이 길어지면 또 안 되니까 이 올림픽 문화와 관련해서 대학 스포츠 유니버시아드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비록 유니버시아드가 올림픽에 비해서는 규모라든가 역사라든가 경기력이나 관심도, 매스컴의 관심도에서 많은 약세를 보이지만은 유니버시아드의 순수한 뜻을 생각한다면은 이건 매우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유럽에서 이탈리아에서 시작됐어요. 유니버시아드 운동이 세계 대학 육상 경기 대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태리 중심으로 발전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 세계 대학 육상 대회는 뭐 별로 우리가 참여는 했지만은 성적을 못 올렸고 1967년 도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처음으로 우리가 대규모 선수단을 보내면서 우리가 유니버시아드의 중추 핵심 국가로 자리를 확고하게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KUSB라고 대학 스포츠 위원회가 대한올림픽위원회 안에 있었는데 그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 뒤로 KUSB에 여기 계시는 김종량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유니버시아드 운동에서는 경기에서는 우리나라가 항상 상위권, 동계에서는 항상 5위권 이내
하계도 10위권 이내 그렇게 성적을 올릴 만큼 아주 확실한 자리를 잡았다는 점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FISU라고 이제 세계 대학 경기 대회, 요거는 여러분들께 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계 대학 스포츠 연맹 FISU 헌장에 이런 거 있습니다. 대학 스포츠의 개발, 학생의 신체 교육과 도덕 교육, 그리고 각국 학생 간의 긴밀한 교우와 국제대학 스포츠의 단결을 위한 협력이 이 대회의 목적이다. 그리고 또한 아마 스포츠의 이상을 수호하는 등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또 대회 때마다 세수라고 해서 대학 스포츠 연구회의라는 학술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경기와 더불어 스포츠의 학술적인 발전도 꾀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매우 우리가 주목할 일입니다. 올림픽이 프로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고 상업주의로 흘러가는 데 반해서 또는 국가 경쟁에 이러한 내셔널리즘을 유도하는 데 반해서 대학 스포츠야말로 학술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함으로 해서 순수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 유니버시아드가 이런 것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뭐 초기에는 우리나라도 조금 시련이 있었어요. 대학생의 연령을 적당히 넘어간 사례가 하나 발견이 됐었고, 근데 지금은 틀이 완전히 잡혀서 우리가 아주 모범 중에 모범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유니버시아드에 참석 또는 참관한 것은 동계 유니버시아드 무주 전주 대회. 무주 전주 대회가 동계 대회로서는 최고의 작품이었고 그 뒤로 그런 대회가 없다고도 말할 정도입니다. 물론 돈을 많이 들였죠. 점프 경기장도 처음 만들었고 무주 리조트의 활강 경기장 만드느라고 돈도 많이 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뒤로 대구에서 2003년인가요? 2003년 대구에서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열렸는데 월드컵이 열렸던 그 스타디움에서 정말로 화려하게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북한 선수단과의 조금 보이지 않는 실랑이가 좀 있었다는 것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북한과의 교류는 뭐 말하려면 길어지지만은 그 전에 부산 아시안 게임 때는 서로 뭐 합창도 하고 응원도 하고 아주 다정하게 잘 지내는 듯 했는데 그 이듬해 하계 대구 유니버시아드 때는 우선 북한 선수단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뭐 해달라는 거, 뭐 옷도 물론이거니와 장비든 뭐 등등 뭐 도와달라는 게 너무나 많았고 또 그들이 주장하는 사상적인 뭐 이런 선전까지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서 갈등이 생긴 것이죠. 그런 것이 있었는데 다음에 후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는 과연 이것이 어느 잘 바로 잡힐지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뭐 광주 대회가 잘 될 거로서 봅니다. 왜냐하면 광주의 그 문화 경쟁력이 좀 뛰어나거든요. 또 특별한 그 아이디어도 갖고 있는 거 없고 그들의 슬로건에 문화, 평화, 친환경 이런 것을 내걸고 있고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구상이라는 걸 미뤄봐서 비춰보건대 아마 광주 유니버시아드의 문화 프로그램도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유니버시아드 관련해서 제가 아픈 추억 한 가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삿포로에서 동계 유니버시아드가 열릴 때 제가 손기정 선생을 모시고 쭉 다녔는데 북한 선수단에 임원한 사람이 손기정 선생을 꼭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고광애라고 하는
북한 쇼트트랙 팀의 여자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가 알아봤더니 그 고광의 감독의 아버지가 송기정 선생의 고향 친구셨고, 고향 친구 신의주 그분의 아버지는 강계예요. 신의주보다 강계 출신. 그래서 제가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 아버지를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어머니가 강계의 유명한 미인이셨다는데,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아느냐고. 그래서 이미 당신 부모님의 얘기는 그 당시에 동아일보에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다. 근데 결국은 송기정 선생으로 하여금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받으려고 하는 것과 함께 아버지의 근황을 듣고 싶다. 아버지가 서울에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으며 어디 묻혀 계신지를 알고 싶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북한 지도원 동무 둘이 달라붙어서 옆을 딱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 지도원을 우선 이건 가족 간의 문제니까 가족이니까 물러나라고, 그 사람들을 뿌리치니까 그 사람들이 또 시비하는 것은 우리나라 영사관에 총영사관에 또 누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그래서 다 뿌리치고 순수한 얘기로 돌아가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고봉호 선생은 당시 해방 후에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하셨고, 내 아버님 동아일보 계셨어요. 아버님이 동아일보의 아버님과 절친한 사이셨는데 다 사상 얘기 하지 말고 이념적인 얘기는 다 집어치우고 우리 순수하게 가족 얘기로 해서 한다면은 내가 얘기를 하겠다. 그래도 처음에는 우리에게 그런 건 없다고 딱 잡아대다가 결국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들의 희망 요구에 응해줬던, 그리고 송기정 선생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 슬픈 사연의 역사가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내 경우 얘기를 한다면은 아버님은 납북돼서 생사를 모르세요. 동아일보 기자셨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억지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극 속에서 과거에 통일 축구대회가 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남북의 비극은 이 올림픽 문화, 유니버시아드 문화 속에서 항상 우리에겐 상처로 남아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결론을 좀 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사실 에피소드 얘기를 조금 더 했으면 했는데 너무 개인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예컨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비화와 지금의 당장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 평창 참 고민이에요. 제가 유치위원회 땐 집행위원으로 지금은 자문위원으로 있는데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혹시 기회가 있다면 다른 기회에 제가 글로써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급성장하는데 스포츠가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면 월드컵 4강이나 동하계 올림픽 5강, 하계도 5강이었죠. 위협은 문화 전반에 새바람을 불어넣어서 세계 곳곳에서 K-팝에 열광하는 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게 된다. 우리의 문화 콘텐츠가 SNS 등 디지털 미디어를 타고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중남미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일시적인 열풍을 넘어서 점차 세계인의 일상에 스며드는 문화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미 우리의 K-팝은 미국을 뛰어넘은 지 옛날이고요. 세계에 상당히 주목하는 문화가 됐습니다. 이처럼 올림픽과 유니버시아드 이러한 국제 메가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문화가 얼마나 발전했는가, 선진국 못지않은 그런 수준에 오른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최근에 지난 이달 초였던가요?
평창 동계올림픽 엠블렘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국가군 강당에서 있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린드베리 IOC원이라고 여성 IOC원, 우리 평창 실사단 단장을 지냈던 린드베리 IOC원이 나와서 평창 엠블렘을 보면서 아주 독창적인 한국적인 우리 한글의 첫 문자를 따서 피읍과 치읓으로 디자인한 엠블렘. 여러분 못 보셨죠? 곧 보시게 될 텐데 그 단순하면서도 인상적인 세계에서 처음 보는 그런 엠블렘을 보면서 격찬을 맞이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의 한국의 문화력이다. 그리고 이 한국의 한글 문화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를 세계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또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국적인 문화의 창달 노력은 올림픽 무대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국제활동에서 세계가 찬사를 보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가슴이 아주 뭉클하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젊은 패기와 그 신선한 아이디어로 우리의 올림픽 문화를 포함한 모든 문화활동에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에너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중언부언 이 얘기 저 얘기 좀 산만합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맡기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시간 조금 있으니까 질의응답 시간을 넘어가기로 하는데 올림픽 운동이 아니라도 문화활동에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어떤 과정에 얘기를 듣고 싶다면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일 앞에. 이게 마이크 앞에. 회장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경협 공파고 문제입니다. 2002년도에 솔트레이크 시티 때 이제 김동성 선수랑 오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한국 여론은 엄청나게 이제 반미 감정이 심했는데 그때 실제로 거기 가 계셨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외신에 대한 반응이나 아니면 미국 내에 있는 그런 기자들이나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느 정도였는지 실제로 가셨으니까 한번 그때 당시 좀.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는데 사실 저도 기자 생활을 오랜 세월 했지만은 신문 방송 할 거 없이 우리나라 언론 매체에 조금 좀 과장적인, 편향적인 또 감정적인 그런 경향이 좀 많습니다. 최근에 어떤 예를 들진 않더라도 그런 경우만 많이 보잖아요. 사실 현장에서 볼 적에 내가 방송 중계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 KBS 중계석에 있었는데 그렇게 흥분할 일이 아니었고 심판의 오심이라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어요. 설령 오심이라 인정하더라도 나중에 보니까 오심 가능성이 있어요. 심판에 관한 문제입니다. 심판의 실수로서 이루어진 일인데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실수였는데 이거를 국민 감정의 문제로 몰고 갔던 사실. 그리고 오노라는 미국 국적의 선수에 대한 보이지 않는 우리 가슴속에 아까 한미 충돌 얘기를 했죠. 그 문화적인 충돌에서 오는 그것도 굉장히 작용했던 건 봅니다. 나중에 실토를 하고 현지 언론 매체가 확인한 바로는 심판에 대한 징계, 제재 그것으로서 끝날 일이었다. 근데 실수를 인정했어요. 부분적으로 인정했는데 판정을 뒤집을 만한 근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안톤 오노를 우리가 지금 미워하는데 그때 요란했죠. 홈페이지가 보통 마비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의 그 열정이라는 건 홈페이지를 그냥 집중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참 무섭다. 그런데 그들의 해명 한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전국지, USA 투데이라든가 뉴욕 타임스나 이런 전국지들이 굉장히 신랄하게 비난했어요. 그런데 지역 언론들, 미국도 지역 언론들은 감싸기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다 감싸기 한 것은 아니었고 신랄하게 비난한 것은 또 있었다. 우리도 너무 그렇게 선동만 할 일은 아니었다.
반성을 해봅니다. 네. 아까 네. 안녕하십니까. 법학과 4학년 김범선입니다. 부회장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부회장님께서 강연 도중에 미국의 지나친 상업주의와 패권주의로 올림픽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올해 2월경에 IOC로부터 올림픽 종목에서 핵심 종목 중에서 레슬링이 될 것이라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TV 중계 시청률 부진과 입장권 판매 기록 부진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는데요. 이는 사실상 수익 추구에 목을 매는 현재 IOC 위원회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부회장님께서 그 IOC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 올림픽을 그 상징하고 있는 레슬링이 그 퇴출이 번복되기 위해서는 국내와 국외에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뭐 깊이 잘 알고 계시네.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됩니다. 최종 결론이 난 게 아니에요. 레슬링 퇴출이. 그래서 지금 여론을 상당히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레슬링이 그동안에 노력을 좀 게을리한 건 사실이에요. 레슬링 필라 국제 레슬링 연맹이 게을리했기 때문에 경기 규칙을 좀 바꿔가면서 재미있게 또 뭐 상업주의라는 것 차원을 떠나서 좀 흥미를 유도하고 관중을 많이 모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워낙 레슬링은 걱정을 전혀 안 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부터 레슬링은 올림픽 종목이에요.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니까 너무 방심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새로운 사조 흐름이 그 새로운 노력을 하지 않는 것 또는 수익이 되지 않는 종목 이런 것들 차례차례 퇴출시키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참고로 태권도가 문제인데 사실 태권도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태권도도 그동안에 너무 노력을 안 했어요. 재미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한국이 독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난번 런던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한국 태권도가 오히려 밀려나고 아테네 올림픽 때는 뭐 굉장히 태권도가 인기 종목이었답니다. 굉장히 관중이 못 가봤지만 나는 관중이 굉장히 많았대요. 이렇게 그런 걸로 밀어봐서 태권도의 다이나믹한 그런 투쟁심 뭐 이런 경기 방식 이런 것들 또 그 종목 규칙의 개정 노력 규칙을 자꾸 바꾸더라고요. 뭐 이런 것은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인데 그 태권도 역시 지금 다음에 차기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하는 또 일본의 공세에 의해서 가라데에 혹시 밀려나지 않는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업주의만이 아니라 하여튼 살아남기 위한 그 종목 간의 경쟁이 전쟁 상황과 다름없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올림픽하고 또 저희 나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일을 하시게 된 뭐 특별한 계기나 아니면은 뭐 사건이 있었는지 또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올림픽이 처음에 뭐 나도 경기에 미쳐서 푹 빠져서 뭐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만은 참 그 올림픽에 나가볼 때마다 우리가 자부심 생기잖아요. 국격이 그만큼 올라가고 선진국 대접을 받는다고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발전했지만 경제력을 이끈 것도 올림픽 스포츠란 말이죠.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우리 국격에 맞는 업그레이드된 어떤 뭐 문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왜 문화를 못 살리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잠깐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은 경기력은 이제 그 정도 됐으면은 훌륭하다, 만족할 만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의 낙후된 문화 수준을 여러 가지 거기 뭐 예술만이 아니고 시민 의식을 포함해서 우리 시민들의 성숙한 문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 때다. 그래야만 우리가 제대로 국제사회의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선진국까지는 아니라도 선도국으로서 모범국으로서 대접받는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앞으로 이런 운동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고 있고, 제가 지금 대한올림픽위원회 새롭게 과거에 올림픽 아카데미도 했었고 국제위원도 했었는데, 지금 금년에 문화교육위원을 제가 맡아서 이런 것을 지금부터 몇 년 가능할 때까지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어중문학과 1, 2학번 양종은입니다. 저는 이제 피겨 경기를 좋아해서 종종 즐겨보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피겨 스폰 기업 13개 중에 10개가 일본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랑프리 파이널이나 올해 세계선수권 같은 경우에는 그 올림픽 티켓이 걸려있기 때문에 북미권이나 유럽권의 입김이 되게 셌다고 그렇게 보았는데요. 근데 이렇게 큰 규모의 국제 대회, 스포츠 대회들이 화합을 이제 중시하고 해야 되는데, 자칫하다가는 소위 말하는 힘 있는 국가들의 이제 전율별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국면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부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이에요, 사실. 그건 뭐 부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화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뭐 피겨스케이팅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 경기 종목에서 드러난 바와 같습니다. 제가 밴쿠버 올림픽에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경험담 하나 얘기를 하면은, 밴쿠버 지역에는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이 많아요. 그런데 거리를 다녀보면은 일본인들이 너무 콧대가 높은 것 같았는데, 피겨스케이팅 하나로 일본인들의 기가 꺾인 것을 보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무튼 일본이 스폰서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폰서십을 여러 가지로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대회도 많이 열게 되고, 또 서포터는 힘도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한 선수에 집중해서 매달려서 뭘 바라고 있지만은, 그들은 많은 선수들도 육성하고 있을 뿐더러 지원하는 단체 기관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가 멀었다. 한 선수에게 희망을 갖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건 우리로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니까 좀 더 폭넓게 저변을 넓히면서 문화적인 서포트를 받아야 우리의 경기력도 빛이 날 수 있고 스타들도 빛이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건설환경공학과 최승기라고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제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님께서 쓰신 자서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상당히 큰 비중으로 이제 바덴바덴에서 88 올림픽 유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한국 정부에서 좀 지원이 미비했고,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 회장단 분들이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유치를 나바이를 꺾고 유치를 한 걸로 설명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부랑 그때 어떤 기업 간의 어떤 관계라든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최근 KBS가 다큐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서울올림픽 유치 비화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올림픽 이전에, 바덴바덴 이전에 1979년에 제가 포르토리코 상완에서 IOC 집행위원회 할 당시에 처음으로 현지에 가서 박정규 대한체육회장을 중심으로 조상호 씨 등등 여러 사람이 리셉션을 열면서 다음에 우리가 올림픽을 꼭 한번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꺼내니까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VIP급들의 IOC 멤버들이 농담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부 농담하지 말고, 한국이 무슨 힘으로 올림픽을 하겠느냐고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박정규 씨가 일어나서 우리는 한다면 한다, 자신 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정부도 갈팡질팡했습니다. 문교 장관이 당시에 절대 이거 안 됩니다, 그런 일을 했어요. 물론 그 과정에 박 대통령이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여서 또 다른 계산에서 또 이것은 꼭 이뤄나가겠다고 추진을 하게 된 것인데, 정부의 의견이 왔다 갔다 뭉쳐지지 않는 가운데 돈도 없었고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제가 보기엔 정주영 회장을 비롯한 기업 총수들의 단결력이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일찍이 뻗어나가서 상당히 신뢰 인정을 받았었는데 그 힘에다가 국내 모든 두뇌를 총동원해서 지역별로 쪼개서 맡았어요. 예컨대 프랑스는 조중훈, 대한항공 사장 조중훈, 또 아프리카는 김우중, 대우그룹 당시 회장, 이런 식으로 또 박종규 씨는 마리오 바스케스 라냐라고 하는 멕시코의 유명한 재벌 세계 사기업 연맹도 그 양반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남미 표를 끌어모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의 공로가 첫째라면은 그 다음에 알게 모르게 그 라인이 특별한 라인이 있었는데 우리를 밀어주는 라인이 ANOC라는 것입니다. ANOC는 국가올림픽위원회 연합. 그때 1979년에 창립총회를 보리토리코 상완에서 했고 거기에 멕시코와 한국이 주동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힘이 컸던 것이 아닌가 남미에서.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사마란치를 포함한 사마란치도 처음에는 우리를 반대했었죠. 마지막에 우리한테 동조했습니다만은 그 힘을 모은 것이 52표 엄청난 표가 나온 것입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힘은 관과 민이 아니라 기업과 재외 외교 라인을 총동원한 그러한 외교적인 승리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뭐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시간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하여튼 여러분들 굉장히 졸음이 오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하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궁금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털어놔서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서툴러서 좀 더 뒷얘기를 재밌게 더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오늘 축제 연장선에서 여러 가지 그 불꽃 같은 열정을 가지고 뭘 앞으로 세상을 펼쳐 가실 텐데 그래야 될 텐데 이 올림픽을 비롯한 세계적인 스포츠의 문화 운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뜻이 있는 분들은 활동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경기 발전이 아니라 뭔가 꿈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